미국이 삼성의 핵심 기술을 내놓으라 협박했습니다. 48조 원 보조금을 무기로 삼았죠. 삼성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직후 텍사스 공장이 멈췄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14개국이 102조 원을 들고 삼성에게 달려온 겁니다. 미국을 압박한 백악관 보좌관은 자기가 만든 정책을 자기 손으로 찢어야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96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어느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지하 1층 상황실에 12명의 참모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 4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그리고 한국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4개 화면 모두 같은 자막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였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전면 가동 중단. 48조 원이 투입된 공장이었습니다. 미국 첨단 반도체 공급의 34%를 책임지는 시설이었습니다. 월 생산량 웨이퍼 12만 장. 엔비디아, 퀄컴, 애플 세 곳의 핵심 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직후 두 번째 속보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애플 3사 동시 공급 차질 경고. 상황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달그락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옆 보안 전화기 3대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였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 카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의 반도체 공급망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28년 차 관료였습니다. 6개월 전 삼성을 무릎 꿇리겠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6시간 만에 제가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 상황실에서 저는 12번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끝자리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화면에 뜬 모든 것이 제 작품이었으니까요. 삼성을 압박하라고 설계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기술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비자를 270% 올리라고 건의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6개월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굴복합니다. 미국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제 전략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개월 전 어느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3층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서쪽 정원이 보였습니다.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었습니다. 6월의 워싱턴은 습했습니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전략 초안이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매일 밤 12시까지 남아서 만든 문서였습니다. 87페이지였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카터는 전설적인 통상관료였습니다. 40년 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인텔마저 메모리 사업을 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였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을 설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자율 규제를 강요했습니다. 관세를 때렸습니다.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5년 만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됐습니다.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그때 일본 언론이 쓴 기사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난과 분노로 가득한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며 웃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서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기억해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미국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게 국제 질서야. 일본이 그랬고 앞으로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28년 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48조 원을 투자해서 최첨단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나노 GAA 공정이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둘뿐이었습니다. 삼성과 TSMC. 미국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통제해야 해. 방법을 찾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검증된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든 겁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칩스법 보조금 48조 원의 조건으로 삼성의 이나노 GAA 핵심 공정 설계도를 확보한다. 둘째, 한국인 엔지니어 비자 수수료를 270% 인상해서 기술 인력 이동을 통제한다. 셋째, 안보를 명분으로 삼성의 중국 사업을 분리시킨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교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럴드 쉘턴의 집무실에서 첫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쉘턴은 62세, 군 출신이었습니다. 백발의 각진 턱, 늘 정장 윗단추를 잠그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세계 지도가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파란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4명이 모였습니다. 쉘턴, 상무부 장관 레이첼 브룩스,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브래들리 아퍼, 그리고 저였습니다. 제가 87페이지 문서를 설명했습니다. 20분이 걸렸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쉘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카터,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48조 원 보조금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접근권이 걸려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없이 파운드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쉘턴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고분고분한 동맹이야. 항상 그랬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때도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압박하면 꿇어. 브룩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57세, 날카로운 눈매에 말할 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48조를 줬으면 기술은 당연히 내놔야지. 미국 납세자 돈이야. 기술 공개가 싫으면 보조금을 돌려주든가.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하퍼 의원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텍사스 출신 51세, 거구의 텍사스 악센트가 진한 남자였습니다. 선거구에 삼성 공장이 있었습니다. 내 지역구 주민들이 7,200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어. 삼성이 미국 세금 먹고 기술만 빼가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필요하면 의회에서 삼성 청문회를 열겠어. 저는 네 사람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확신.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굴복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47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이 반격할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쉘턴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계획이야, 카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6월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 결정을 내리는 도시, 그리고 그 결정에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가 일본을 꺾었습니다. 이제 아들인 내가 한국을 같은 방식으로 다룰 차례였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다는 걸. 40년 전 아버지가 일본을 꺾는 걸 지켜본 나라가 있었다는 걸. 그 나라가 40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전략회의가 끝난 다음 주였습니다.
상무부에서 공식 서한이 삼성 미국 법인으로 발송됐습니다. 12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제가 초안을 썼고 브룩스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칩스법 보조금 48조 원 집행 조건으로 삼성의 이나노 GAA 공정 핵심 설계 자료 47건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할 것. 둘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4,800에서 $17,700로 조정한다. 270% 인상이었습니다. 셋째, 삼성의 중국 시안 공장과 텍사스 공장 간 기술 인력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서한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본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은 30일입니다. 30일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서한 발송 이틀 후 삼성 미국 법인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A4 한 장이었습니다. 귀 부처의 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상의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보조금을 포기할 회사는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뒤 첫 대면이 이뤄졌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상무부 본관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테이블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미국 측 5명, 한국 측 4명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박재현 삼성 미국 법인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보통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걸음이 조용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검토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서 박재현을 봤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서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사항은 3가지입니다. 서한에 명시한 대로입니다. 기술 자료 제출, 비자 조정, 중국 사업 분리. 삼성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저희는 3가지 요청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이나노 GAA 공정 설계 자료 47건은 삼성전자의 핵심 영업 비밀입니다. 제출이 어렵습니다. 둘째, 비자 수수료 270% 인상은 텍사스 공장 운영에 필요한 한국인 엔지니어 파견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셋째, 중국 시안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인력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동일한 전문 인력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가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참모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거절합니다. 40년 전 일본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2번째,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부사장,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매출의 41%가 미국 시장입니다. 칩스법 보조금 48조 원이 없으면 텍사스 공장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장 접근 없이 삼성 파운드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장비도 미국이, 소프트웨어도 미국이, 시장도 미국입니다. 선택지가 있으신 겁니까? 오만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재현이 저를 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보였습니다. 차분한 눈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답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박재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1달 정도 요청드립니다. 또 1달이었습니다. 시간 끌기의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달이든 2달이든 결과는 같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쪽은 당신들이니까요. 좋습니다.
한 달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박재현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서류는 한 장도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메모를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수하면서 저는 박재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얇은 미소였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많이 배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많이 배웠다. 무엇을 배웠다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브룩스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카터. 한 달이면 백기 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버지니아 교회에 살고 계셨습니다. 82세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삼성과 첫 미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니? 예상대로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한 달 안에 굴복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한 가지만 물어보마. 그 삼성이라는 회사,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던?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별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침묵했습니다. 5초쯤 지났습니다. 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은 처음 만남에서 고함을 질렀다. 테이블을 쳤다. 분노했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지. 감정적인 상대는 이기기 쉬우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상대는 조심해야 한다. 조용하다는 건 이미 생각을 끝냈다는 뜻일 수 있거든. 저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한테 의존하는 정도는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기억해라. 조용한 상대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은퇴할 때 무역대표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을 꺾었다. 나는 한국을 꺾을 것이다. 카터 가문의 두 번째 승리가 될 것이다.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입에 댔습니다. 버번의 쓴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맛이 패배의 전주곡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항복의 전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브룩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답이 없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부 조율 중일 겁니다. 48조 원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곧 연락이 올 겁니다. 하퍼 의원이 전화했습니다. 카터, 선거가 다가오는데 채용 일정은 언제 나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삼성이 조건을 수용하면 바로 발표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기초 공사 완료. 클린룸 장비 반입 시작. 일정은 정확했습니다. 숫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료 제출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정보기관에서 한 장짜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색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과 비공개 접촉 확인. 두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독일 경제부와 드레스덴 공장 부지 관련 논의 진행 중. 세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하이데라바드의 파운드리 실사단 파견.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 전술이야.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뿐이야. 실제로 미국을 떠날 수는 없어. 48조를 포기할 회사는 없으니까.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삼성의 공식 답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공장은 거의 완공되고 있었습니다. 진행률 78%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금요일 새벽 5시 47분, 백악관 상황실 스크린에 빨간 자막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전면 가동 중단. 제가 만든 전략이 저를 향해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에서 공식 답변이 온 것은 서한 발송 5개월 뒤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솔직히 초조해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2분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박재현 부사장이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상무부 서한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A4 2장 분량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인사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표현. 두 번째 문단부터 본론이었습니다. 첫째, 이나노 GAA 공정 핵심 설계 자료 47건은 삼성전자의 존립과 직결되는 영업 비밀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제출은 불가합니다. 둘째, 비자 수수료 270%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텍사스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한국인 핵심 엔지니어 320명의 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셋째, 중국 시안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인력 분리 요구는 글로벌 운영 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5개월을 기다려서 받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거절. 첫 미팅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2번 봤습니다. 혹시 뒤에 단서 조항이라도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협상의 여지, 타협안, 조건부 수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호 존중. 이 네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뒤집어 읽으면 뜻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존중이 아니다. 당신들의 태도가 문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쉘턴 보좌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삼성이 전면 거절했습니다. 쉘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카터, 2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됐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2단계. 87페이지, 문서의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박 강화 시나리오. 삼성이 거절할 경우의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보조금 동결,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의회 청문회 카드.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압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날 오후 3시 상무부에서 두 번째 공식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이번에는 8페이지였습니다.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칩스법 보조금 48조 원 집행을 잠정 보류합니다. 기술 자료 제출 확인 후 재개됩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에 대한 보안 심사가 강화됩니다. 처리 기간이 기존 2주에서 12주로 연장됩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장비 구매에 대해 최종 사용자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사실상 삼성을 옥죄는 조치였습니다. 돈줄을 막고 사람을 막고 장비를 막았습니다. 저는 서한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항복합니다. 삼성의 반응은 이틀 후에 왔습니다. 역시 짧았습니다. A4 한 장도 안 됐습니다. 그리부처의 통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냥 접수하였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보통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일본은 미국의 2단계 압박에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대사가 뛰어다녔습니다. 장관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상대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조용한 건 포기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삼성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은 계속됐습니다. 진행률이 85%가 됐습니다. 거의 완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자료는 한 건도 오지 않았고 보조금은 동결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삼성발신 메일을 필터링해놨습니다. 매일 0건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0건이 계속됐습니다. 이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회 보고서를 쓰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삼성의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소문을 들은 건 CIA 경제정보분석관 마크 제퍼슨에게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백악관 구내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그가 트레이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카터, 삼성건 너 담당이지? 네. 왜요? 마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우디에서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 삼성 고위 임원급 인사가 지난 2달 사이에 리야드를 3번 방문했어. 사우디 투자청 부청장하고 만났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3번이요? 이전 정보 보고에는 1번이라고 됐는데.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1번이었어. 그런데 추가 분석하니까 3번이야. 그것도 점점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루, 두 번째는 3일, 세 번째는 일주일이야.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갑자기 건조해졌습니다. 뭘 논의했는지 알아? 마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 하지만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2단계 부지 측량을 최근에 시작했다는 건 알아.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야. 네옴시티. 사우디가 수백 조를 투입하는 초대형 미래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라. 저는 이 말을 문질렀습니다. 마크가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움직이고 있어. 드레스덴 시의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 안건이 대형 반도체 공장 유치 인센티브야. 삼성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규모를 보면 삼성밖에 없어. 저는 트레이를 밀어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4개월 전 무시하고 넣어둔 정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사우디 투자청과 비공개 접촉. 삼성전자, 독일 경제부와 드레스덴 논의. 삼성전자, 인도 하이데라바드 실사단 파견. 그때는 협상 전술이라고 치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IA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문 횟수가 늘고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부지 측량까지 시작됐다. 이건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실행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항공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삼성법인 항공기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1시간 뒤 결과가 왔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데이터였습니다. 크로를 내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리야드 행이 7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 행이 5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뉴델리 행이 4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하노이 행이 3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두바이 행이 2편이었습니다. 합계 21편이었습니다. 5개월간 21편. 거의 매주 한 번씩 어딘가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워싱턴 행은 0편이었습니다.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삼성은 5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우디, 독일, 인도, 베트남, 두바이. 하지만 미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건 무시였습니다. 의도적인 무시. 미국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87페이지 문서 어디에도 삼성이 미국을 무시하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굴복하거나 저항하거나 협상하거나 이 세 가지만 상정했습니다. 무시는 없었습니다. 저는 쉘턴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좌관님, 삼성이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독일, 인도와 접촉이 확인됩니다. 쉘턴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가 이나노 칩을 만들 수 있어? 독일이 파운드리를 운영할 인력이 있어. 허풍이야. 우리한테 겁주려는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빈도가 높습니다. 쉘턴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카터,
삼성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파운드리 매출의 41%야. 엔비디아, 퀄컴, 애플이 고객이야. 미국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허세야. 브룩스 장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카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한국 기업이 미국한테 뭘 할 수 있겠어. 48조 원 보조금을 포기. 미국 시장을 포기. 그럴 배짱이 있을 리 없지. 하퍼 의원은 더 거칠었습니다. 삼성이 겁주는 거야. 한국은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야. 전쟁 때 우리가 구해줬잖아. 은혜를 모르는 거지. 압박을 더 세게 해. 의회에서 삼성 청문회 열겠다고 경고해. 세 사람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삼성은 허세를 부리고 있다. 미국을 떠날 수 없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 된다. 저도 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것보다 자신 있는 편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침대에 누웠을 때 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행 0편. 삼성은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용한 상대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의회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12월의 워싱턴은 해가 빨리 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장 존 리드였습니다. 카터, 지금 뉴스 봐. 무슨 일입니까? 삼성이 텍사스 공장 가동을 중단했어. 저는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가동 중단이야. 방금 삼성이 공식 발표했어. 정밀 안전 점검이라고 했어. 저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블룸버그를 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미 떠 있었습니다. 속보.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정밀 안전 점검 실시. 가동 전면 중단. 기간 미정. 기간 미정. 이 세 글자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간 미정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릴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 측 발표문은 짧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의 생산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생산이 일시 중단됩니다. 고객사에는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전 점검, 정기 절차, 품질 보장.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안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동결하고 비자를 막고 장비 구매를 제한한 것에 대한 정확한 보복이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완벽했다는 겁니다. 안전 점검은 공장 운영자의 권한이었습니다. 미국 법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조금 조건에도 가동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법무팀이 계약서를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한 결과였을 겁니다. 존 리드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카터, 법무팀이 검토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약서에 가동 의무 조항이 없어. 저는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48조 원을 투입한 공장이었습니다. 미국 첨단 반도체의 34%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삼성이 꺼버린 겁니다.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쉘턴에게 연결했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쉘턴은 집에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CNN에서 방금 속보로 나왔어. 보좌관님,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쉘턴이 욕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야? 저는 이미 계산해둔 숫자를 말했습니다. 텍사스 공장 월 생산량 웨이퍼 12만 장. 엔비디아 차세대 GPU 칩의 28%가 여기서 나옵니다. 퀄컴 오지 모뎀 칩의 34%가 여기서 나옵니다. 애플 자체 설계 칩의 17%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동이 2주만 멈춰도 공급 차질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면 대형 리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쉘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카터, 내일 아침 7시 상황실.
대통령도 참석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우문거렸습니다.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87페이지짜리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제목을 봤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자신만만하게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2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삼성 거절 시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 A, B, C, D. 4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동결, 수출 통제 강화, 의회 청문회, 외교 압력. 전부 우리가 삼성을 압박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압박하는 시나리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꺼버리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은퇴식 날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던 아버지. 데이빗, 내 차례가 올 거야. 차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백악관 지하 1층 상황실. 12명의 참모. 4개의 스크린. 빨간 속보 자막. 저는 밤새 못 자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차에서 급히 맸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손짓으로 앉으라 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쉘턴이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이 어젯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정밀 안전 점검이 명분입니다. 기간은 미정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나? 쉘턴이 저를 봤습니다. 카터.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각하,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칩스법 보조금 계약에 공장 가동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안전 점검은 운영자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48조 원을 줬는데 가동 의무가 없다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각하. 보조금 조건은 투자 이행과 고용 목표였습니다. 생산 가동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었나?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동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수십조를 투입한 공장을 스스로 꺼버릴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브룩스 장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각하, 당시에는 투자 이행이 핵심이었습니다. 공장을 짓기만 하면 가동은 당연히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한 번이었지만 소리가 컸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출렁거렸습니다. 당연히 한다고? 지금 당연히 안 하고 있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제가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준비해둔 자료를 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미국 첨단 반도체 공급의 34%를 담당합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GPU 공급의 28%, 퀄컴 모뎀 칩 34%, 애플 자체 칩 17%가 이 공장에서 나옵니다. 가동 중단 2주 후부터 재고 소진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면 미국 내 주요 전자 제품 생산에 차질이 옵니다. 자동차 반도체도 일부 영향받습니다. 주가 영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장 개장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4.2% 하락했지만 미국 반도체 관련주 선물은 평균 8.7%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선물은 12%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삼성 주가는 4% 빠지고 우리 기업들은 12%가 빠진다고? 예, 각하. 삼성은 생산자입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물량을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입니다. 삼성에서 받는 칩을 당장 대체할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이 없는 상황실이었습니다.
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대안은 뭐가 있나? 쉘턴이 대답했습니다. TSMC에 긴급 발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SMC도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6개월? 최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9개월에서 1년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이에 엔비디아, 퀄컴, 애플이 어떻게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고로 버팁니다. 하지만 3개월이 한계입니다. 상황실이 무거웠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앉았습니다. 삼성이 뭘 원하는 거야? 쉘턴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각하, 삼성은 공식적으로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점검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석하면 기술 자료 제출 요구, 철회, 비자 수수료 원상 복구, 보조금 동결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 아닌가? 쉘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그렇게 하면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굴복한 꼴이 됩니다. 의회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하,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긴급 통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퀄컴 CEO도 대기 중입니다. 애플팀 쿡도 연락이 왔습니다. 3명 다 오늘 중으로 통화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쉘턴을 봤습니다. 쉘턴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가동 중단 12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미국 3대 빅테크 CEO가 동시에 대통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뭔지는 안 봐도 알았습니다. 삼성과 해결해라. 지금 당장.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카터, 삼성과 대화 채널을 열어.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알겠습니다, 각하.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6개월 전 같은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의 플레이북으로 한국을 꺾겠다고 자신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복도를 걸으며 삼성에게 대화를 요청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재현 부사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5개월 전 첫 미팅 때 명함을 받았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박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잠을 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박 부사장, 카터입니다. 데이빗 카터. 아,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제 전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부사장, 텍사스 공장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재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2초쯤이었습니다. 무슨 건 말씀이십니까? 정밀 안전 점검건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안전 점검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 안전 점검건입니다. 점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이 평가 중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 부사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박재현이 다시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3초였습니다. 보좌관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전제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요. 상호 존중. 5개월 전 이메일에서 봤던 그 단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정중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사와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충분한 시간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충분한 시간. 이번에도 구체적인 기한은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동 중단 첫째 날이 끝나갈 무렵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월스트리트가 열렸습니다. 나스닥이 개장 직후 2.3%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5.8%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12.4%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8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0조 원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서울장에서 4.2% 하락한 후 반등해서 결국 1.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삼성이 대안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삼성은 잃는 게 적고 미국은 잃는 게 많은 구도. 가불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CNN이 특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과도한 기술 요구에 대한 삼성의 반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항공 촬영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앵커가 덧붙였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세금 48조 원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퍼 의원이 TV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원님, 삼성의 가동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퍼가 카메라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경제적 인질극입니다. 미국 세금으로 지은 공장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삼성의 과도한 기술 공개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도하다고? 48조를 줬으면 기술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한국은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야. 은혜를 모르는 거지. 댓글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하퍼가 기대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48조 준 건 투자지 선물이 아니야. 기술 공개를 요구한 건 갈취 아닌가. 삼성이 미국을 떠나면 우리가 더 손해야. 여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삼성 압박이 역풍을 맞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47통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는 130개였습니다. 의원실,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미디어. 사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없었으니까요. 가동 중단 둘째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이었습니다. 수신자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가로챈 사본이었습니다. 기밀 등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삼성전자 귀중.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은 삼성전자의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총 투자 규모 21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네옴시티 2단계 구역 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50만 평 무상 제공. 2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전력, 용수 50% 할인 공급. 이익금 전액 본국 송금 보장. 한국인 기술 인력 3,500명에 대한 특별 비자 무제한 발급. 기술 자료 제출 요구 없음. 삼성의 기술 주권 완전 존중. 마지막 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왕세자가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8조 원을 들고서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 자료 제출 요구 없음. 삼성의 기술 주권 완전 존중. 이 두 줄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을 사우디는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사우디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메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부 산업정책국장 발신이었습니다. 삼성 유럽법인 수신이었습니다. 드레스덴 파운드리 공장 유치 인센티브 패키지. 부지 45만 평 무상 제공. 15년 세금 감면. EU 반도체법 보조금 120억 유로 우선 배정. 기술 자료 요구 없음. 세 번째 메일. 인도 산업부 차관 발신. 하이데라바드 반도체 특구 조성 계획. 토지, 세금,
인프라 전부 지원. 규모 80억 달러. 네 번째 메일. 베트남 투자청. 하노이 근교 반도체 단지 제안. 30억 달러 규모. 다섯 번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반도체 허브 구상. 50억 달러. 저는 메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가동을 중단한 지 20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가 삼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8조, 120억 유로, 80억 달러, 30억 달러, 50억 달러. 합치면 7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93조 원이었습니다. 48조 원 보조금으로 삼성을 협박한 미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 세계가 그 2배를 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6개월 동안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삼성은 전 세계를 돌며 대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독일, 인도, 베트남, 아부다비. 항공편 21편이 그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려 했더니 삼성은 이미 다른 문 5개를 열어놓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데이빗,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아버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한국이 반격했구나. 예.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삼성 편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데이빗, 40년 전 내가 일본을 꺾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국 외교관들이야. 조용히 서서 메모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신경 쓰지 않았다. 일본을 꺾는데 바빴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배우고 있었던 거야. 미국이 어떻게 동맹국을 압박하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2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은 준비가 안 됐었다. 맞고 쓰러졌지. 하지만 한국은 40년 동안 준비했어, 데이빗. 맞을 준비가 된 나라를 꺾을 수는 없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가동 중단 셋째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인데도 백악관에 출근했습니다. 아니, 집에 가본 적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째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블룸버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화상 면담, 28조 원 투자 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캡처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로이터 속보. 독일 숄츠 총리, 삼성 유치위에 긴급 강요의 소집, 드레스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 논의. 독일 경제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독일은 삼성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삼성의 것입니다.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을 정조준한 발언이었습니다. 독일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기술 강탈을 비판한 겁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 공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 인도 모디 총리, 삼성 측에 친서 발송. 하이데라바드 특구 파격 조건 제시. 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직접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기업에 편지를 쓰는 건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건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속보였습니다. TSMC, 삼성전자의 긴급 기술 협력 제안. 양사 이나노 공정 크로스 라이센싱 논의 시작. TSMC였습니다. 삼성의 최대 경쟁자였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TSMC가 삼성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에게 한 짓을 보고 TSMC도 겁이 난 겁니다. 오늘 삼성한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 내일은 TSMC한테도 같은 요구가 올 수 있었습니다. TSMC에게 삼성은 경쟁자이기 전에 같은 배를 탄 동료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TSMC까지 경쟁자마저 삼성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쉘턴, 브룩스, 하퍼, 그리고 저를 포함해 8명이었습니다. 화면에 모두의 얼굴이 떴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에 투자를 제안한 국가가 14개국입니다. 총 제한 금액이 7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2조 원입니다. 사우디 28조, 독일 120억 유로, 인도 80억 달러, 베트남 30억 달러, 아부다비 50억 달러, 프랑스 35억 유로, 일본이 40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7개국도 금액 미확인 상태로 접촉 중입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에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쉘턴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장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리듬이 불규칙했습니다. 초조한 것이었습니다. 하퍼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이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야. 적국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하다니. 브룩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퍼 의원, 지금 중요한 건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야. 공급망이 무너지면 우리 기업들이 죽어. 하퍼가 반박했습니다. 기업 탓을 하지 말고 삼성을 제재해야지. 브룩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뭘로 제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어. 보조금 동결했고, 비자 막았고, 장비 구매 제한했어. 그런데 삼성은 꿈쩍도 안 해. 오히려 가동을 꺼버렸잖아. 남은 카드가 뭐야? 하퍼가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삼성 자산을 동결하면 어떻게 되는데? 쉘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국 기업 자산을 동결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 신뢰가 바닥을 칩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전부 빠져나갈 겁니다. 삼성 하나 잡으려다 미국 투자 환경 전체를 날리게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터, 솔직하게 말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각하, 현 상황에서 삼성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쪽은 우리입니다. 삼성은 대안이 있고,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자네가 뭐라고 했었지? 한국은 반드시 굴복한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각하. 제가 틀렸습니다. 상황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카터, 삼성과 접촉해. 조건을 물어. 뭘 원하는지 확인해. 그리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각하. 화면이 꺼졌습니다. 영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의 플레이북을 믿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박재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박 부사장, 카터입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과 대화할 준비가 됐습니다. 조건 없이. 박재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건 없이요? 예, 조건 없이.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본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언제 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본사에서 검토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대략적인 기간이라도 알 수 없습니까?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도 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은 저희가 정하고 싶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저희가 정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6개월 전에는 우리가 30일 기한을 줬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시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갑과 을이 뒤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CNN을 켰습니다. 특별 보도가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이었습니다. 상무부 장관 레이첼 브룩스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삼성 공장 가동 중단이 미국 정부의 기술 요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브룩스가 원고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대화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브룩스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3일 전만 해도 브룩스는 48조를 줬으면 기술은 당연히 내놔야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진 겁니까? 브룩스의 입이 굳었습니다.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파트너십. 3일 전에는 협박하더니 지금은 파트너십이라고. 48시간 만에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동 중단 7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87페이지짜리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레버리지 전략. 표지를 봤습니다. 6개월 전 밤마다 12시까지 남아서 만든 문서였습니다. 아버지의 플레이북을 현대화한 걸작이라고 자부했던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페이지. 전략 목표.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자주성을 확보한다. 7페이지. 핵심 가정. 삼성은 미국 시장에 의존적이므로 이탈 가능성은 극히 낮다. 24페이지. 삼성 거절 시 대응 시나리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을 무시하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삼성이 공장을 꺼버리는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 편으로 달려오는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경쟁자인 TSMC마저 삼성과 손잡는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87페이지 중 현실에 맞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잠갔습니다. 이 문서는 다시 꺼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12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전략이 무너지는데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4번째 날에 저는 제 손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가동 중단 넷째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96시간째였습니다. 새벽 6시에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평소 월요일 아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보좌관들이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전화 통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전쟁이 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쉘턴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결정했어. 오전 중으로 처리해. 무슨 결정입니까? 쉘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철회야.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단어를 듣는 건 달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등에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회. 제가 설계한 전략의 핵심인 기술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한다. 비자 수수료 인상을 원상복구한다. 보조금 동결을 해제한다. 전부 되돌린다. 제가 6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허문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떨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의 공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상무부에서 철회 문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4페이지짜리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법무팀이 밤새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에 대한 이나노 GAA 공정 핵심 설계 자료 47건 제출 요구를 철회합니다. 둘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기존 4,800달러로 원상복구합니다. 셋째, 칩스법 보조금 48조 원 집행을 즉시 재개합니다. 넷째,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장비 구매에 대한 추가 인증 절차를 폐지합니다.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호 존중. 5개월 전 삼성이 이메일에서 쓴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요구한 단어를 미국이 받아 적은 겁니다. 서한 맨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 레이첼 브룩스 서명 옆에 빈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백악관 NSC 반도체 공급망 특별보좌관 데이빗 카터.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서명해야 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문서를 뽑았습니다. 따뜻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출 요구를 철회합니다. 비자를 원상복구합니다. 보조금을 재개합니다. 6개월 전 이 문서의 반대편을 제가 썼습니다. 기술을 내놓으라. 비자를 올려라. 보조금을 동결하라. 그 문서에도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시작도 제가 했고 끝도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펜을 움직였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획이 또렷했습니다. 손이 안 떨린 건 체념한 덕분이었을 겁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문서를 스캔해서 상무부로 보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상무부에서 삼성 미국 법인으로 공식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동시에 브룩스 장관이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자료 제출 요구를 철회합니다. 비자 수수료를 원상복구하며 보조금 집행을 즉시 재개합니다. 이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미국이 삼성에 굴복한 것 아닙니까? 브룩스가 대답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전략적 재조정. 워싱턴에서 패배를 포장하는 가장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삼성에서 답이 왔습니다. 박재현 부사장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텍사스 공장 안전 점검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일정은 기술팀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구체적 일정은 검토 후. 즉각 재가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철회했는데도 삼성은 바로 공장을 켜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96시간 만에 미국이 항복했는데 삼성은 시계를 자기들 속도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쉘턴에게 보고했습니다. 보좌관님, 삼성이 즉시 가동 재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조만간이라고 했습니다. 쉘턴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만간이 며칠이야?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정합니다. 쉘턴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 카터, 한국은 고분고분한 동맹이야. 압박하면 꿇어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기다리자. 다른 선택이 있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2시 월스트리트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철회 발표 효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7.3% 올랐습니다. 퀄컴이 5.1%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4일 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시장은 아직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공장을 다시 켤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의 정밀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이번 주 내로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발표합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에 이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총 투자 규모 210억 달러. 둘째, 독일 드레스덴에 첨단 패키징 센터를 설립합니다. 투자 규모 85억 유로. 셋째, 인도 하이데라바드에 반도체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합니다. 투자 규모 45억 달러. 넷째,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38개국과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력 7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짧았습니다. 발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고, 더 타협할 것도 없고,
더 양보할 것도 없다. 발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210억 달러, 독일 85억 유로, 인도 45억 달러, 38개국 파트너십, 7만 4천 명 채용. 텍사스는 가동을 재개하지만 삼성은 더 이상 미국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미국이 다시 압박해도 삼성은 이제 다른 바구니가 4개, 5개, 38개가 있다. 미국은 이겼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졌습니다. 삼성에게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38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 텍사스 채용 인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7만 4천 명을 글로벌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텍사스에 얼마를 배정하는지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퍼 의원이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뉴스가 나간 직후 제게 전화했습니다. 카터, 7만 4천 명 중에 텍사스 몫이 얼마야? 7,200명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삼성 발표에 텍사스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7,200개 일자리를 내 지역구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 의원님, 삼성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후 삼성에 공식 문의가 갔습니다. 텍사스 공장 채용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삼성의 답변은 다음날 왔습니다. 역시 짧았습니다. 텍사스 공장 채용 계획은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습니다. 7,200명이라는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삼성은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퍼 의원이 TV에 나와서 분노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을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달랐습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술 뺏으려다가 일자리도 날린 거 아냐? 누구 잘못인데?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96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시작된 위기가 월요일 저녁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삼성의 관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은 갑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쪽이었고, 조건을 다는 쪽이었고, 기한을 정하는 쪽이었습니다. 96시간 후 갑과 을이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시기를 정하고, 삼성이 조건을 정하고, 삼성이 발표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직서를 썼습니다. A4 한 장이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합니다. 그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쉘턴에게 사직서를 건넸습니다. 쉘턴이 받아 들고 읽었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카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상자 하나 불량이었습니다. 가족사진, 메모장, 커피잔, 명함 케이스. 28년 경력의 마지막이 상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서쪽 정원을 지나갔습니다. 6개월 전 파란 잔디가 깔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리가 내려앉은 갈색 잔디였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백악관을 봤습니다. 흰색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이 도시에 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밀면 쓰러지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밀어도 안 쓰러지고 오히려 밀어붙이면 반격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였습니다. 저는 민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워싱턴 인근 컨설팅 회사에서 반도체 정책 자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백악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부사장. 1년 만이었습니다. 카터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제는 카터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화면을 봤습니다. 초대.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끌렸습니다.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2주 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한국 반도체를 다루면서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축구장 320개 크기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조경,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물류 차량.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도시. 박재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조용한 걸음, 읽히지 않는 표정. 악수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카터 씨. 오래간만입니다. 박 부사장. 함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박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이나노 라인입니다. 세계에서 2곳만 가동 중인 공정이에요. 삼성과 TSMC. 이 건물 안에서 사람 손톱보다 작은 칩에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저는 클린룸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낮게 울렸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본 뒤 점심을 먹었습니다. 캠퍼스 내 식당이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의 깊은 맛이 혀에 퍼졌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카터 씨,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식사 후 박재현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캠퍼스 한쪽에 있는 작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역사관이라는 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박재현이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아십니까? 사막이었습니다. 끝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그 위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뒤에 건설 중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50년 전이에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52도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플랜트를 세웠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번 달러가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돈으로 한국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 이 평택 캠퍼스가 된 겁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노동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치고 까맣게 탄 얼굴이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덧붙였습니다. 사우디 투자청 압둘라 알파이살 부청장이 작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땀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이해했습니다. 삼성이 사우디에서 28조를 받은 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관계의 연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 뒤 반도체 투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48조를 주면서 기술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28조를 주면서 기술은 당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알겠습니까? 존중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없고 사우디에는 있었던 것.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안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의 열이었습니다. 박재현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사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첫 미팅 때 당신은 메모를 한 줄도 안 했습니다. 서류를 한 장도 안 펼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박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첫 미팅 때와 같은 얇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도 웃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미국이 무엇을 요구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글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박재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카터 씨,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꺾을 때 우리 선배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분석하고 기록하고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40년 전입니다. 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아버지가 일본을 꺾을 때 옆에서 조용히 메모하던 한국 외교관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 메모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재현이 캠퍼스 전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건물들, 클린룸, 연구소, 도로, 나무. 여기가 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젖어왔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왜 한국 반도체 캠퍼스에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맞으면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맞을 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전부터 일본은 맞고 쓰러졌습니다. 한국은 맞으면서 반격했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이 지나고 이 평택 캠퍼스가 됐습니다. 박재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군요. 무슨 시간입니까? 박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규 라인 가동식입니다. 이나노 사기 라인이요. 카터 씨도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홀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었습니다. 방진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다음 50년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가동 버튼이 눌렸습니다. 스크린에 클린룸 영상이 나왔습니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가 라인에 올라갔습니다. 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박수를 받습니다. 이 박수는 오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미국의 압박을 지켜보며 메모하던 외교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새벽 2시에 실험실에서 반도체를 연구하던 엔지니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50년의 박수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논밭, 산, 고속도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작은 나라라고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아니, 이긴 게 아닙니다. 준비한 겁니다. 40년, 50년 동안 꾸준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데이빗, 어디야?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 공장을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땠니?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40년 전에 아버지 옆에서 메모하던 한국 사람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 메모가 어디로 갔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320개 크기의 반도체 공장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2곳만 만들 수 있는 이나노 칩을 만드는 곳이요. 38개국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빗, 후회하니?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을 꺾은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40년 뒤에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맞고 쓰러졌습니다. 한국은 맞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를 못 본 게 제 실수입니다. 아버지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배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져 갔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불빛이었습니다. 40년 전 메모에서 시작된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뒤에도 꺼지지 않을 불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불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보좌관이 직접 겪은 96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